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리뷰는 말이죠, 베벨 라이브 렉처입니다. 먼저 이 베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본명이 저렇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베벨이 본명은 아니야 일단. 근데 그냥 베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 발음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이분은 이제 프랑스의 마술사 분이고요, 굉장히 그 손기술을 잘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베벨의 마술하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드를 들었다 내려놓으면 팜이 돼 있고요, 카드를 들었다 놓으면 패스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손기술 진짜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마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마술을 결국 렉처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 11가지의 마술을 알려주고 그 사이사이에서 필요한 기술들이나 이런 거를 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마술부터 진행을 해보죠. 처음은 비대칭 더블 트랜스포지션입니다. 비대칭이라는 의미가 가진 거는 한 장의 고른 카드와 네 장의 에이스의 위치가 바뀌는 마술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 마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출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아르카나 유튜브에 베벨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메인 플롯으로 사용되는 마술이 바로 이 비대칭 더블 트랜스포지션입니다. 그 마술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걸 알려주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베벨이 좀 프리스타일하게 그때그때 좀 마술을 바꿔서 많이 하는 편이라,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그 영상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버논 트랜스퍼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논 트랜스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러버 더 베니시를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러버 더 베니시라고 하면은 테이블에다가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카드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기술을 러버 더 베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벨의 러버 더 베니시는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에서 카드를 잡아서 없애는 거를 이제 여기서 알려줍니다. 베벨이 정교하게 막 시각적으로 천천히 해서 비주얼하게 없어지고 그런 베니시는 아니에요. 좀 느낌으로 가는 베니시인데, 제가 정말 이 플롯 자체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장이랑 네 장이 위치가 바뀐다. 이 플롯 정말 재미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한 번 이동하면 될 거를 갖다가 고른 카드 어디로 갔을까? 자, 저기 보면 보여? 저기 한 장 있지? 저기 고른 카드야. 근데 그 고른 카드를 집으면 이게 4장이 돼요. 사실은 여기가 4장이었네. 아까 4장인 것처럼 보였던 이게 사실은 한 장인 줄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번에 또 4장이 되고, 지금 이해가 안 가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트랜스포지션이 쉴 새 없이 이어져요. 진짜 펀치로 따지자면은 오라오라 무다무다 그런 느낌으로 쉴 새 없이 트랜스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특성상 팜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카드 한 장은 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장을 넘어서 여러 장까지 팜을 할 수 있어야 이 마술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더블 트랜스포지션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렉처 전체를 걸쳐서 난이도는 조금 있지만 현상이 제 취향이랑 조금 그래도 맞으니까 얘는 몇 번 했어요. 한 2번째 정도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을. 다음은 오일리 콜렉터라는 마술입니다. 이거는 이름으로 보면 알겠지만 콜렉터 마술. 이 콜렉터 마술이 뭐냐면은, 마술사가 에이스 4장을 꺼내고 신호를 주면 이 사이에 고른 카드가 한 장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주얼을 콜렉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큰 샌드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콜렉터라고 부르고요. 이 마술 같은 경우는 그 콜렉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무래도 섞여 있잖아. 카드가 에이스 고른 카드, 에이스 고른 카드, 에이스 고른 카드, 에이스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그 다음에 오일의 워터 마냥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분리되기도 하고, 뭐 그런 섞여진 건 없었나? 어쨌든 콜렉터 된 상태를 오일의 워터에 섞인 상태로 조금 연관시켜가지고 막 분리되는 거, 이런 거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오일리 콜렉터예요. 콜렉터랑 오일의 워터를 같이 한다고 해서 말이죠. 여기서는 이 마술 자체는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이 마술을 소개하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파트가 있어요. 저는 그건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언더스프레드 컬을 써서 기술로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카드를 가지고 오거나 하는데, 베벨은 그냥 간단한 마술 하나를 하는 걸로 세팅하는 거를 되게 잘 가리더라고요. 그 컨셉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술로 다음 마술의 세팅을 가지고 온다. 이 마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기술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웬만큼의 연습으로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게다가 팜이 겁나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여러분, 이따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한 번 손에 카드 숨기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몇 번을 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술은 안 할 것 같아요.
이 마술은 제 취향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마술일수록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엔 너무 기술이 많아. 이 정도로 기술을 써야만 이 마술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앞으로 제가 얘기할 베벨의 마술들이 가진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니, 기술을 이렇게까지 많이 써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 오일리 컬렉터였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고요. 10개 중에 제가 지금 탑3를 선정하고 있다가 두 번째가 더블 트랜스포지션이었죠. 탑3는 고사하고 워스트 3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너무 제 취향 아니에요. 다음은 이제 산타의 마술의 빅뱅입니다. 빅뱅이라는 마술이 있고 산타의 마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거의 약간 구분을 잘 안 해주고 설명을 막 해줘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컨셉 자체는 뭐냐면, 이 산타의 마술이라는 거는 검은색 에이스 두 장이랑 빨간색 에이스 두 장의 위치가 자꾸 바뀐다 라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빅뱅은 에이스가 퀸으로 바뀌고 퀸이 다시 에이스로 돌아오는 그런 마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또한 여기 산타의 마술에서 알려주는 기술은 메카니컬 리버스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카드 중간에 있는 카드를 우리가 뒤집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주는 기술입니다. 에이스 프로덕션 같은 거 할 때 위에서 네 번째 에이스가 뒤집어져 있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이 마술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은, 리버스는 진짜 유용한 것 같아. 미케니컬 리버스가 괜찮거든요. 진짜 괜찮은 리버스예요. 에이스 프로덕션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스위치 하는 것도 괜찮은 스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팜이 적게 들어간다. 이거 역시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막 그렇게 괴랄한 마술은 아닌데, 아까 막 오일리 콜렉터는 진짜 좀 괴랄한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 보면서. 근데 그렇다고 막 내 취향이냐? 그러진 않아요. 얘도 썩 내가 하고 싶다는 느낌은 잘 안 드는 마술이었어. 아무래도 이따가 또 종합해서 얘기하겠지만, 뭔가 동선이나 이런 게 조금 저랑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네 번째는 라이트 모티브 샌드위치입니다. 우선 이 라이트 모티브가 뭐냐면은 오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래요. 이게 노래의 파트인데 반복해서 나오는 짧은 어떤 단위라고 해야 되나? 음악이나 이런 데서 위키백과에서 검색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상황 등과 결부되어 반복해 사용되는 짧은 주제나 동기를 가리킨다. 저는 뭐 이쪽에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화성 변화나 대선율로서 더해지는 등 변주 전개되는 것에 의해서 뭐 어쩌고 중요한 건 뭐다? 짧은 무언가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이 라이트 모티브 샌드위치 마술을 설명해 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술은 샌드위치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처음 샌드위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우리가 조커 두 장이 있고 고른 카드가 이 사이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마술사는 고른 카드를 빼서 덱 중간에 넣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인해 보면은 또 여 중간으로 고른 카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고른 카드를 그 다음에 또 빼가지고 중간에 넣어요. 그러면 또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또 넣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조커 두 장이 고른 카드 한 장으로 딱 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샌드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논 클래식 패스라는 컨트롤을 알려주는데요. 이름이 논 클래식 패스라서 여러분들이 클래식 패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허먼 패스에 가까운 패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논클래식 패스 파트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게, 단순히 기술 하나를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컨트롤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스위치로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 마술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예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실린 렉처들 중에서는 가장 쉬운 마술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팜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팜 개끔찍하죠, 여기서 팜 쓰는 거 보면은. 근데 라이트 모티브 샌드위치에서는 팜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거 농담이 아니라 1등입니다. 그래서 1등입니다. 현상도 되게 깔끔하죠. 기술도 그렇게 안 어렵죠. 너무 좋아요. 제 개인적인 1등은 이 라이트 모티브 샌드위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마비용이라는 마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연출을 또 볼 수 있어요. 연출은 정말 간단합니다. 에이스 4장이 있는데 갑자기 에이스가 주머니에서 나와요. 왜 에이스가 주머니에서 나오지? 하고 중간에 넣으면은 또 주머니로 이동해요. 또 주머니로 이동해요. 왜 자꾸 주머니로 이동을 하지?
그런 현상입니다. 주머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패드 밑에서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에이스를 주제로 한 트랜스포지션 현상이다. 뭔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마비용 파트에서 누가 질문을 해요. 더블 카드 핸들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두 장을 가지고 해달라. 어떤 비주얼이냐면 저는 못하니까 한 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 장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손 안에서 회전을 시키잖아. 두 장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뭔가를 막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정작 그 부분에서도 베벨이 이 기술이 난이도는 너무 높은데 연습을 할 때 요령도 좀 필요해가지고 정작 자기는 잘 추천하지 않는댔나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블 카드 핸들링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비용이라는 마술에서는 팜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근데 게다가 팜이 들어가는 게 이 한 덱에서 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장, 4장에서 팜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패킷에서 팜을 쓰는 거는 덱 전체에서 팜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팜이라는 게 지렛대의 역할을 해주고 지렛대의 원리로 이게 팜이 되는 거거든?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아래가 확실하게 지지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패킷이면 얘가 지지를 잘 못해요. 얇으니까 얘가 막 휘어 그러면 그래서 난이도가 더 높아. 팜이라는 기술 자체가 원래부터 난이도가 높지만 이 마비용이라는 마술이 패킷 트릭이다 보니까 패킷에서 진행하는 마술이다 보니까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 마비용이라는 마술을 조금 고평가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패킷 트릭의 경우에는 그 비주얼이나 생김새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마비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패킷 트릭의 비주얼이랑 조금 다른 비주얼로 가져가거든요. 마술 자체가.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이동하는 현상이니까. 그니까 꽉 찬 느낌을 받지. 에이스 4장을 가지고 트위스팅 디 에이시스를 하는 것도 물론 신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비용을 연습해서 할 수 있다면은 다른 패킷들과는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은 오일앤 워터입니다. 왜 오일앤 워터가 들어있냐 하니까 베벨이 하는 말이 렉처를 하려고 만들었대. 그냥 자기가 렉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오일앤 워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네, 맞아요. 자기는 많이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오일앤 워터 마술은 2번 분리되고 1번 섞이는 아주 그냥 클래식한 구성의 오일앤 워터예요. 8장 사용하는 마술이고요. 빨간색 카드 4장, 검은 카드 4장 이렇게 쓰고 여기서는 오펙 카운트라는 카운트 기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오펙 카운트는 엠슬리 카운트랑 비슷한 느낌의 마술이에요. 목적도 비슷해요. 카드를 숨겨놓고 세는 거거든. 근데 엠슬리 카운트랑 조금 장단점이 다릅니다. 느낌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많아요. 베벨 마술들이. 오펙 카운트 역시 어느 정도 그 느낌으로 가져가는 파트가 좀 많이 있다. 오펙 카운트 그렇게 알려주고요. 올람 카운트라는 폴스 카운트를 하나 알려주는데 개인적으로 올람 카운트는 정말 괜찮고 예쁜 카운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지만 멕시칸 턴오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멕시칸 턴오버는 카드 한 장과 이 한 장을 바꿔치기 하는 기술이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멕시칸 턴오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보디가드라는 마술이에요. 이 마술은 어셈블리처럼 에이스 4장을 T자로 놓고 진행을 해요. 하트, 다이아, 클럽 놓고 스페이드가 여기 딱 있죠. 그 다음에 K 3장을 카드 덱에서 꺼내서 에이스 스페이드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를 주면은 여기에 올려놨던 K 3장이 다 에이스로 바뀌고요. 아까 맨 처음에 내려놨던 이 3장의 에이스가 다 K로 바뀌는 그런 마술이에요. 이 마술에서는 여러분들이 폴 커리라는 마술사가 만든 커리 턴오버 스위치를 배우실 수 있고요. 이 스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바닥에 있는 카드를 집어들면서 또는 뒤집으면서 스위치를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르만도 루세로의 스위프트 쉬프트랑 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디가드라는 마술은 현상 자체가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클래식해요. 아주 심플하게 한 번만 딱 이동하고 끝나요. 그게 너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스위치 파트가 진짜 조금 빡세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스위치를 해서 내려놓고 얘를 또 어떻게 해서 스위치해서 내려놓고 막 그런 파트가 좀 들어가서 난이도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현상 자체가 너무 제 취향이라 제가 여기 11개 마술 중에 세 번째로 좋아하는 마술이 되겠습니다. 보디가드 정말 재밌었어요. 물론 내가 연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렵긴 좀 많이 어렵거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집으로라는 마술입니다. 이게 뭐 집으로라는 이름답게 1, 2, 3, 4 카드들을 꺼내놓고 하나씩 하나씩 신호를 줄 때마다 이 카드들이 다시 카드 중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카드 중간으로 뒤집어진 상태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4장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없애요. 그럼 없어진 카드가 카드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중간에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여기 3장 남았죠? 3장 중에 하나를 또 없애면은 또 여기 중간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2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현상 되게 재밌죠? 하나씩 하나씩 밖에서 사라진 다음에 가운데로 쭉쭉쭉쭉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1, 2, 3, 4 카드가 전부 다 카드 덱 중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앞서서 사실은 카드를 한 3개를 골라놓고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고른 카드 3장을 또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1, 2, 3, 4 사이에 콜렉터로 고른 카드 3장이 들어가는 그런 마술이 되겠습니다. 현상 자체는 참 예쁘죠? 하나씩 하나씩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 진짜 예쁘죠? 근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세봤어요. 이 사람이 이 마술 하나를 하려고 클래식 패스를 몇 번을 하나. 여러분 클래식 패스를 3번 하고요, 변형된 클래식 패스를 1번 합니다. 마술 하나에 해요. 아 세상에, 클래식 패스에 이 정도면 중독이지 않나,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 마술을 여러분 만약에 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명작 카드 마술이 나올 것 같거든? 현상이 너무 예쁘다니까? 사라지고 들어가고 사라지고 들어가고 진짜 예쁘다니까? 근데 아니 이거 패스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여기서 이제 클래식 패스가 많이 나오니까 클래식 패스 설명을 또 준비를 하거든요, 베벨이. 근데 클래식 패스에 대한 설명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루틴 뒷부분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렉처 보시는 분들은 루틴 끝나고 나서 클래식 패스 설명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래놓고 팜도 들어가요. 팜도 들어가고 패스도 들어가고, 세상 이렇게 빡센 마술이 없습니다. 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한수 앞이라는 마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할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인 현상은 이래요. 카드를 마술을 하기 전에 카드를 한 장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관객한테 카드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마술을 합니다. 왜 갑자기 다른 마술을 하지? 몰라요. 뭐라 설명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나는 납득을 못했어. 보면서 왜 갑자기 다른 마술을 할까 모르겠어. 카드 하나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다른 마술을 해요. 4장 고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멋있게 해요. 베벨이 하는 말로는 뭐 어떤 마술에도 상관은 없대. 그냥 4장을 이용하는 마술을 뭐든 상관없대요. 그래서 K 4장을 이용해서 신나게 막 마술을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K 4장이 에이스 4장으로 바뀌어요. 에이스 4장으로 바뀌고 나서 여기에 있는 내려놓은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맨 처음에 관객이 말했던 그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야 세상에 마술 진짜 복잡하다, 그죠? 예, 조잡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는 벌사 스위치하고 먹이라는 기술인데요. 먹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먹을 갈다 할 때 먹이 아니라 MUCK, 손 안에 숨긴 카드랑 테이블에 있는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걸 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먹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벌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4장을 4장으로 또는 4장을 3장으로 뭐 이렇게 멀티플 스위치를 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위치라서 벌사 스위치는 한번 배우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먹 파트에서도 사소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슬기님이 타짜 기술 유튜버로서 유명하지 않나요? 그분이 직접 이 먹 파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자기가 이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슬기님의 먹에 대한 팁과 생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수 앞이라는 마술이었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마술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성을 진짜 잘 짜야 돼요, 이 마술이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왜냐면 왜 하필이면 중간에 다른 마술을 갑자기 하는 걸까에 대한 관객의 찝찝함을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이 마술은 말이죠, 굉장히 이상하고 괴상망측해집니다. 게다가 나는 이 마술 퍼포먼스를 보면서 더 놀라웠던 거가, 고른 카드 찾는 마술을 해. 중간에 이런 카드를 꺼내놓고 관객이 카드를 말했어. 그 다음에 또 2장을 더 골라요. 그리고 그 2장을 찾는 마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아까 맨 처음에 말한 카드를 찾아요. 여러분들 진짜 한 70% 확률로 그 사람 카드 까먹습니다. 중간에 고른 카드를 2번이나 찾아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걸 기억하겠어? 뭐 구성이 썩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그럼 그 구성이 좋아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의도치 않은 현상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는 뭘 하려고 했냐면은 예언 카드를 두고 네가 아무 카드를 얘기하면은 이게 그 카드가 되는 마술을 할 거야. 내가 하려는 마술은 그거야. 근데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톰 뮬리카라는 마술사의 담배 액트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담배 액트가 핵심적인 플롯이 이거랑 똑같거든. 고른 카드를 찾는 걸 보여주는데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뭔가 뭐 실수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아 담배 말리네 하면서 마술사가 담배를 계속 피는데 그 담배를 가지고 묘기를 하는 액트거든요. 그래서 담배 액트야. 근데 전체적인 플롯은 카드 마술이거든. 되게 재밌어. 그 액트 꼭 보세요. 그것처럼 내가 자꾸만 뭔가에 실수를 해가지고 저 카드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뭐 아니면 카드 자체가 변화해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앞면이 다 같은 카드가 되어버려서 뭐 문제가 생기다든가, 뭐 모르겠어. 예상치 못한 어떤 현상이 발생해서 그걸로 인해 여기에 놓여진 예언 카드를 자꾸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서야 아유 드디어 이제 다 끝났네요. 고른 카드가 뭐였죠? 말씀해 주실래요? 구하트요. 뒤지고 확인해보면 구하트가 됩니다. 뭔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마술 파트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기서 알려준 대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이 마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마술을 하겠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마술이 지금 이 마술이니까 그냥 이 마술을 하겠다.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썩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 마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번째 마술입니다. 컬러드 앰비셔스인데요. 이 마술은 이름에서 보면 알다시피 앰비셔스 마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까지 일어나는 마술입니다. 먼저 검은색 1, 2, 3, 4 카드를 꺼내요, 마술사가. 그리고 카드를 중간에 넣고 신호를 주면은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4카드가 마지막이거든요. 4카드. 4카드를 중간에 넣고 신호를 줬더니 메뉴로 올라온 게 검은색 4가 아니라 빨간색 4가 올라오는 거예요. 빨간색 4가 왜 올라왔지? 하고 바닥에 내려놨던 3장의 검은 카드를 보니까 이 3장도 빨간색 4로 바뀌어있게 되는 그런 마술입니다. 자, 우선 현상 진짜 클래식하죠. 레리 제닝스의 앰비셔스 클래식이라는 마술이 있어요. 그거랑 살짝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탑3에는 안 넣었지만 이 마술도 네 번째 정도로는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상이 일단 너무 간결해. 이해하기 너무 쉽잖아.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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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바뀌는 거네. 반전도 적당히 주어지고 저는 되게 그래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또 팜이 안 들어간다는 점 역시 정말 정말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만 앰비셔스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요소는 이 카드가 한 장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객이 고른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관객이 사인을 해야 돼. 근데 이 마술은 마술 특성상 사인을 못하죠. 체인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고르는 걸로 하자니 또 에이스 2, 3, 4를 써야 돼. 그래서 약간 앰비셔스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적당히 무난한 마술이라서 더 코멘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 마술입니다. 이 마술의 이름은 막 복잡하게 있었는데 그냥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당신에게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오그라드는 제목의 마술입니다. 뭐 베벨이 하는 말로는 여자들한테 보여주기 좋은 로맨틱한 마술이라고 하는데 일단 현상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관객이 카드를 하나 고릅니다. 퀸 하트를 골라요. 그리고 마술사가 그 카드를 찾습니다. 찾기 위해서 막 어쩌고 보다가 퀸 하트 대신에 퀸 스페이드를 찾습니다. 퀸 스페이드를 찾고 나서 그거를 퀸이긴 한데 스페이드가 아니라고요? 하고 관객 손 밑에 넣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카드를 찾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트 카드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하트의 하트나 퀸 스페이드의 퀸, 그럼 합치면은 고른 퀸 하트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 퀸 하트가 안 나온 상황이잖아. 그래서 마술사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트 문양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프랑스어로 하면은 이게 그거랑 같은 말이래. 당신에게 제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가 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되게 여성분들이 로맨틱하게 느낀다는 얘기였어요. 내 하트를 너한테 줄게 이런 느낌으로. 네, 뭐 솔직히 저도 그렇고 슬기님도 그렇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이야 세상에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여자들 앞에선 절대 하면 안 되는 마술이구나 세상에.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마술사 손에 들고 있던 이 하트는 스페이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스페이드가 되고요. 관객손 밑에 있던 퀸 스페이드는 하트를 받아왔기 때문에 퀸 하트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하트 퀸 스페이드가 있는데 마술사가 신호를 주니까 이 스페이드 퀸 하트로 문양만 바뀌는 그런 마술이에요. 이 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오그라드는 감성의 패턴은 그렇다 치고 현상 자체는 정말 예쁩니다. 문양이 이동한다는 컨셉은 사람들에겐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동이에요. 물리적인 카드 자체가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두 장의 카드가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문양만 똑 떼가지고 이동을 하잖아. 이렇게 작은 사소한 부분이 변화하는 마술이 전 되게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거든요. 마술사 입장에서야 야, 이 하트가 이 스페이드로 바뀌는 거나 이 하트가 7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나 어차피 카드가 다른 카드로 바뀌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관객들, 그냥 비마술인 관객들이 봤을 때는 그 두 개의 차이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방법 자체는 그냥 카드 한 장을 바꿔치기 하는 거에 불과하더라도 관객 머릿속에서는 좀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저거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뭐 스티커를 썼으려나? 뭐 아니면은 뭐 장치 같은 걸 써가지고 저기만 잉크가 색이 바뀌게 쓰려나? 뭔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좀 작은 트랜스포가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베벨 렉처에 대한 담긴 내용들을 다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얘기 안 했네.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클래식 패스 설명 좀 자세히 해주거든요. 클래식 패스 설명은 진짜 엄청 디테일하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패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얘기로 돌아와서 이 렉처의 특징은 말이죠. 우선 기술이랑 현상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렉처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베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팜 엄청 많이 쓰고 패스 엄청 많이 쓰고 스위치 엄청 많이 쓰고 현상도 그만큼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뭐 얘가 바뀌고 얘가 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얘였고 뭐 엄청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거리 공연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베벨 역시 버스킹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현상을 그냥 보여줘서 반응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지. 실제로 사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선 현상이 많은 마술하는 게 유리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현상을 하나를 강조하는 마술, 하나를 엄청 끌고 와서 폭발시키는 힘이 부족합니다. 마술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멘탈 마술이죠. 여러분들 멘탈 마술의 현상은 하나입니다. 고른 걸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멘탈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것들을 넣어서 연출을 짜고 이 긴장감을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맞추는 그 순간에 폭발시킵니다. 그거를. 그게 이제 어떤 멘탈 마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베벨의 렉처에 실린 마술들은 현상이 많이 우겨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를 찡낑찡낑 서스펜스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술은 그 서스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힘 역시 그런 서스펜스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연출적인 요소나 어떤 서스펜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렉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술을 잘 쓰고 현상을 많이 우겨넣을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관객들한테 손기술이 좋은 사람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불가능한 걸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그 쇼맨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서스펜스를 쌓고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관객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능력이 제가 불가능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취향이랑 반대 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기술이 많다 보니까 동작들이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아요. 동작이 비논리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카드를 들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카드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동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베벨은, 이건 예시입니다, 카드를 들어서 카드 덱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보여줘요. 왜? 이래야 기술을 쓸 수 있으니까. 덱에서 뭔가를 뭐 브레이크를 걸어서 가지고 오든 뭐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든 그런 식으로 기술을 쓸 수 있으니까 얘를 굳이 필요 없는 동작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다시 보여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잡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가 필요 없는 동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팜을 하려면 카드 들고 있어야 되죠. 양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죠, 심지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카드를 테이블에 내려놨어. 그러더니 마술사가 갑자기 양손으로 카드를 집은 다음에 다시 이 카드를 집어들어.
뭐 이거 예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동작이 잘 하나씩 뜯어보면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들을 없애는 거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마술일수록 그 동작을 일관적으로 만드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거든. 기술이 단 한 번만 들어가. 탑 스위치 딱 한 번만 할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럴 거면은 나머지 동작을 논리적으로 다 어떻게 잘 만들어줘서 마지막에 이 포지션만 만들어주면 돼요.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고, 동작의 논리에 대해서. 근데 내가 탑 스위치를 하고 또 무슨 스위치를 하고 패스를 4번을 하고 팜을 또 몇 번을 하고 그러려면은 동작의 논리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순간 꼬여요. 마술 설계가 진짜 그때부터 너무 어려워져. 그렇다 보니까 비논리적인 동작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베벨의 스타일의 마술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니 그럼 베벨보다 마술 잘하냐? 뭐 그럼 할 말은 없긴 한데, 근데 내가 그게 느껴지는 걸 어떡해. 그게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겁나 느껴진다고. 그리고 관객들은 안 느껴질 것 같냐? 관객들도 느껴질 것 같다고. 근데 관객들도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다고. 또한 심지어 여러분들 베벨은 잘할 수도 있어. 베벨은 그럼에도 자신의 어떤 느낌, 플로우, 경험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에서는 보통 동작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더라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술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베벨의 마술을 해. 그러면은 이 동작의 비논리성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느낌이 많이 부족하잖아.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관객들이 그 부자연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렉처로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단점이 크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베벨의 마술들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이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오리지널리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마술에 극단적일 정도로 디테일을 집어넣어서, 벤자민 얼 같은 경우가 그런데, 사람들이 관객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연기를 해야 되고 어떤 디테일을 추가해야 되고 어떤 서틀티를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관객의 시선에서 막 다듬어가서 만드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니아들한테 환호를 받는 것보다는 관객들이나 실제 공연에서 많이 반응을 얻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얻는 오리지널리티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PH님이라든가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은 도구를 만들어서, 또는 어떤 가프카드나 기믹덱을 만들어서 오리지널리티를 습득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손기술로 오리지널리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손기술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현상을 하나를 구상을 하는 거예요. 1, 2, 3, 4가 한 장씩 카드덱 중간으로 뒤집어져서 이동하는 현상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마술을 만들어야 될까? 근데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손기술들을 사용해서 이 내가 바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베벨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 기술 스탯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런 현상 한번 해볼까? 하면은 그냥 만드는 거야. 아, 이거 그러면은 이때 팜하고 이때 패스해가지고 컷 한번 하고 이렇게 보내면은 되겠네. 그러고 만드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은, 너무 손기술에만 의존해서 오리지널리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부분이 좀 많이 결여돼 있어. 아까 말한 뭔가 연출적인 부분이라든가 뭔가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먼저 그냥 손기술로 이 현상을 구현해내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우리가 레고를 이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설명서를 가지고 이 설명서를 똑같이 재현해서 작품을 만들곤 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오리지널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고를 부순 다음에 나만의 디자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만의 디자인을 할 때 나는 내가 가진 부품들 속에서만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부품들 중에 멋져 보이는 것들은 다 붙인단 말이야, 이 작품에다가. 근데 그게 되게 조잡해 보이는 거지. 베벨의 마술에서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기술은 개쩔어요. 현상도 정말 신박해요. 근데 조잡해요. 기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다르게 말하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파트에 있는 이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하고, 여기서 이 컨트롤을 다른 컨트롤로 대체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바리에이션을 주기에 좋은 마술들이지 않나 생각이 또 들어요.
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고 배우기에 친절한 렉처는 아닙니다. 모든 라이브 렉처가 그렇지만 베벨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줄 아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생략하는 수준의 선이 어디냐면은 멕시칸 턴오버, 컬, 더블 리프트, 멀티플 리프트, 팜까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마술을 처음 시작한다든가 마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베벨의 렉처를 보면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종종 그 생각을 해요. 기술을 많이 넣으면, 현상을 많이 넣으면은 무조건 마술이 더 신기해진다. 고른 카드를 한 장 찾는 것보다 두 장 찾는 게 더 신기하죠. 두 장 찾는 것보다 세 장, 세 장보다 네 장 찾는 게 더 신기하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기술은 모르겠어. 근데 현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신기해지는 거 아니야? 카드가 한 장의 색깔이 바뀌는 것보다 52장의 색이 바뀌는 게 훨씬 더 신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루카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적인 비교는 마술에서 무의미하대요. 오히려 양적인 비교보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신기함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 이 신기함이라는 건 결국 관객이 느끼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장의 카드를 막 현란하게 순식간에 뽑아내는 것보다 한 장의 카드를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해서 딱 만드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신기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술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마술을 하니까 관객들이 뭘 좋아할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많이 하면 되겠지? 또 그런 심리도 있겠죠. 내가 할 줄 아는 기술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할 줄 아는 기술을 다 넣어서 만들어 봐야지. 근데 우리가 언제나 좋은 마술을 하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 현상, 뭐든 다른 모든 것들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 여러분들 옷을 잘 입기 위해서 옷만 많이 입는다고 우리가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분들입니다. 매니아에게 환호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연습해보세요. 이거 연습해서 하잖아요. 환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개쩐다.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연출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현상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타입의 마술사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렉처 추천드립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현상으로 사람들을 조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얘네들이 말할 틈조차 주지 않고 계속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다다다다다다 해야겠어 하면은 이거 추천합니다. 정말로 그런 목적에서는 좋아요. 또한 손기술 자체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고 싶다. 클래식 패스에 대한 설명이 진짜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논 클래식 패스 파트에서도 설명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고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베벨이 가지고 있는 손기술에 대한 생각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렉처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추천하는 분들입니다. 서스펜스, 쪼는 맛, 뭔가 긴장감 있는 그런 마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저랑 마술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안 좋아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마술은 되게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의 논리성, 동작의 논리성, 되게 디테일하게 마술의 요소 하나하나에 집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베벨이 마술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왜 유명한 거지? 얘는 손기술을 잘 쓴다 빼고는 마술이 너무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벨 얘기를 좀 해봤는데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베벨이라는 마술사가 마술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벨은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퍼포먼스하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점이나 이런 거를 베벨은 자기의 느낌과 경험치로 그냥 다 커버를 하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마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을 잘 사용하는 것도 물론 더 중요하겠죠.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좋은 마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계속 마술을 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럴 땐 더더욱 좋은 마술을 가지고 좋은 마술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각들, 거기서 얻어진 나의 경험치들, 그런 걸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베벨처럼 좀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제 베벨 렉처를 좀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마술 강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